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웨이 부동산팀 김소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전망, 과연 하락할 것인가,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것인가, 또 왜 그런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도시아경제 송승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기사를 보면 네. 아시겠지만 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둔화세다. 은평구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집값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값 하락 시그널이 포착됐다는 그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집값 하락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지,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하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상승폭의 축소라고 보는 게 지금은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신호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래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래세가 또 상승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금융규제 등이 들어와서 과거랑은 좀 다르게 거래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하락세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축소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 절벽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수요 억제만 돼서 거래 절벽이냐라고 보기는 시장 환경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는 큰 이벤트가 있죠. 가장 큰 이벤트가 3월에 있는 대선이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런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려고 하는 내재적인 그런 수요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한 그 절벽 현상들이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 절벽 또는 거래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절벽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제라든지 공급 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신정부를 염두를 하고 시장에서 좀 과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포기자가 늘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이렇게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저금리라는 것은 주택 구매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구매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있었던 금리하고 지금에 있는 금리가 비슷한 수치라고 하더라도 부담되는 게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2, 3년 전에 주택에 대한 가격하고 현재 있는 주택의 가격에 변화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담보대출이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6%라고 한다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6번 정도를 올린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6%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던 내용들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에서도 이런 기여도 분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저금리 체계로 구조가 변하고 나서 이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오히려 공급이라든지 1인 가구 또 공급 물량 이런 것보다도 저금리,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것은 그 기여도 부분이 실제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DSR 차주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 규제가 과거에는 대출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정책으로 흘러갔다라고 보면은 지금 DSR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융 정책에 대한 디자인 전체적으로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게 대출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이 좀 일정하게 한계점으로 돌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DSR 차주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내 집장만을 과거 뭐 2, 3년, 4, 5년 전에 하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이 없겠지만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또 그 안에서 현금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고소득 직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저소득 계층이나 또는 뭐 본인의 그 수입 증빙을 좀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집장만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 대출 규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DSR 규제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송도 자이 아파트가 청약 담청자들이 일부 포기해가지고 3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미계약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26만 가구라고 역대급 공급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급이 뒷받침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공급 정책으로 과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공급이 증가를 한다면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 같은 경우도 상승에서 보합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 업무 보고를 보니까 올해 사전 청약 7만 가구를 비롯해 가지고 뭐 총 46만 가구 또 중장기적으로는 20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 공급이 실제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과거 1, 2기 신도시를 봐도 소요 기간이 상당 부분 지연이 많이 됐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노태우 정부 때 일정하게 사업을 강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뭐 수용도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속도감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대비했을 때 사업 기간이 2배 정도가 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요 기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완성되는데도 사업 기간이 평균 14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또 도시만의 여러 가지 공급 대안들이 있죠. 뭐 고밀 개발을 한다든지 뭐 역세권 개발이나 또 노후저층 주택지의 개발을 한다라는 또 80만 이상의 가구를 또 공급하겠다라는 계속 신호를 주고는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지적을 받았던 공급에 대한 이 신호를 가지고 소위 뭐 페이퍼 공급이다, 또 공급이 없는 공급이다라는 지적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그 공급 정책으로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공급들을 좀 아까 수십만 호, 뭐 200만 호, 뭐 앞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내놓고 있는 250만 호 이런 물량들이 현장에 나오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금 도심안에 있는 다주택자들 물량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그 다주택자의 물량이라는 것은 거래 활성화, 아까 우리가 거래 절벽 이야기를 했는데 거래 활성화가 나타난다라면 물량이 좀 풀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뭐 거래세를 좀 낮춰줘서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들 그런 제도를 보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 절차를 굉장히 이렇게 간소화시켰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부분들이 간소화된다라고 해도 그 사업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면은 속도를 못 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성이라고 보면은 용적률이라든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은 아무래도 조합들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택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의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중장기적으로 뭐 하방 압력이 강해지게 된다라면 또 그 부분에선 이게 뭐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외적으로 시장 환경에 또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조합들이 선뜻 뭐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는 속도를 못 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선거 이후에도 집값 영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전망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집값이 뭐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오르길 바라는 거고 못 갖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기를 바랄 텐데 사실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후보도 그렇고 그 수요자도 그렇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주택 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걸 원하시는 그런 시장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를 본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 뭐 안정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뭐 한 1, 2% 또는 한 2, 3% 정도 상승하는 것을 많이들 기대를 하고 합니다. 다만 지금 집값에 대해서 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명목상으로는 주택 가격은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1주택자 분들에게는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시장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주택 정책의 디자인 자체가 실수요자나 1주택자를 보호하고 또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불리한 시장 환경으로 정책이 디자인되고 있거든요. 뭐 세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라든지 보유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세금 또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가 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 안에서 일정하게 한 61개 정도 항목들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기대를 했던 그 수익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렇다면 이 서민들을 위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서민들을 위한 그 보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주거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뭐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별화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아파트 안에서도 주거비를 지원을 받거나 한다라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분이 뭐 주거비를 지원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정책이죠. 뭐 장기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공급 물량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뭐 용적률이 인상되는 부분 안에서 장기 전세 부분 이런 것들은 자꾸 분양을 하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기 전세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또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들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적정 물량으로 공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계속 민간에서만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질적인 공급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집값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냐, 그래도 하락할 것이냐, 그럼 도대체 뭐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속 시원히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집값은 올라갈 것으로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뭐 몇 년 동안 좀 가슴 아프게도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집값이 너무 무너진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그 경제 상황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융적인 부분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처럼 그런 급등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상승은 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 양극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신용도라든지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대신 양극화라는 것을 무작정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모든 주택들이 다 상승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아까 서민 얘기도 했고 또 청년 계층이나 신혼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들이 시장 안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택을 사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긴 하지만 약간의 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일정하게 조정이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네. 2030 혹은 요즘에는 40까지 포함될 것 네. 같은데 50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세대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이렇게 조언이라던가 아니면 마인드, 네. 내 집 마련 네.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올해부터는 영끌이라는 키워드가 좀 먹히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6%라고 했을 때는 영끌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또 대외적인 경제 변수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영끌은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든 물량 안에서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노려보는 게 뭐 2030 세대들한테는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값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들도 일어나고 또 실거래가 지수들이 좀 낮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소위 말하는 뭐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나 경쟁력이 있는 상품 너무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적정한 그 금액 안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면은 그런 주택들을 보시는 게 좋다. 다만 그런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교통이 좀 받쳐지는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업무지하고의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들, 그 다음에 교육보다는 뭐 교통이 발전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상당 부분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그 대선이라는 그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시장 환경을 보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늦지 않다. 과거처럼 그 패닉 바잉이 돼서 주택을 마련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그 스마트 바잉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패닉 바잉에서 스마트 바잉으로 마무리 지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송승현 대표님과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